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주식 투자의 그 중급 과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톡방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받고 있는데, 이 정보를 이제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시고, 또 그 정보가 실제로 이제 내가 돈을 버는데, 이게 주식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말씀한 대로 이제 초급 과정, 중급 과정, 고급 과정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좀 반을 나눠서 좀 내용을 전달, 이론적인 어떤 기반을 말씀을 드려야 그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카톡방에 들어오는 어떤 정보를 잘 소화를 해서 본인이 도움을 받는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어떤 중급 과정을 오늘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급 과정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책, 그 미스터 마켓이라는 2021년도 미스터 마켓이라는 요 책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으로 하는데 꼭 뭐 요 책 내용만 해서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책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훈련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증권사 HTS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조금 맛보기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제일 중요한 게 그냥 나만의 기준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이 책에서 말씀드린 나만의 기준을 설정하는 건데, 나만의 기준은 그럼 또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은 뭐 저의 사례를 예를 들어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결국에는 사례로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뭐 그보다도 뭐 성공 사례를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는 마지막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중급 과정에서는 이 책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이제 성공 사례로 말씀드리는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뭐 그렇게 강의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말씀드린 대로 주식 투자를 하려면 이제 3박자를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현대 사회는 그 뭐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할 만큼 문제는 수많은 정보가 이 전파처럼 공중에 떠다니는 전파처럼 엄청난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내가 도움이 되는 정보로 필터링을 못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은 정보가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보는 굉장히 많아요. 정보는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거를 나에게 맞게끔 필터링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거나 또는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정보가 오더라도 그게 나하고 전혀 무관한 정보가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정보보다는 정보를 필터링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키우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정보가 많이 오고 그래서 필터링 했다고 해서 그게 뭐 저한테 도움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도 실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뭐 주식 투자가 뭐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그런 공식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는 수많은 훈련과 어떤 그런 감각을 좀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 그 정보를 활용해서 그래서 일단은 뭐 수많은 정보를 필터링을 하고 필터링 된 정보를 가지고 실제 훈련을 하는 그 3박자의 어떤 그 과정이 있어야만 주식 투자를 잘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보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입하신 카톡방을 통해서 아마 올라올 겁니다. 카톡방이 됐던 뭐 또는 뭐 유튜브가 됐던 그런 데서 굉장히 정보가 많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거 필터링을 해야 된다. 필터링을 하려면은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론을 알아야 되는데 그 이론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미스터 마켓이라는 책자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스터 마켓이라는 책을 제가 고른 이유는 사실은 뭐 주식 투자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뭐 기본적으로 뭐 월가의 영웅이라든가 이런 그런 뭐 고전적인 책이 있습니다. 고전적인 책이 있는데 그런 책은 뭐 책도 두껍고 또 쓰여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좀 피부로 와닿기가 조금 약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최근에 쓰여진 책이고 그래서 또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렇게 목차를 잘 잡아서 뭐 저 같은 컨셉인 것 같아서 뭐 전달하는 제 입장에서도
편한 그런 교재라서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자, 책 내용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번 책 내용. 근데 이 책 내용은 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책 내용을 나에게 어떻게 맞게끔 해석해서 내가 활용할 것이냐. 이게 엑기스잖아요. 뭐 책을 100번을 읽었다 하더라도 그걸 내가 활용할 줄 모른다면 그 책은 뭐 도서 안에 꽂혀 있는 그냥 책일 뿐이죠. 그래서 문제는 이 책을 나에게 맡겨서 해석해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책 내용을 전부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책 내용을 소개할 수 없고, 제가 봤을 때 엑기스라고 생각되는 부분,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활용하면 좋은 컨셉이다 이렇게 느껴졌던 부분, 그런 거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저자는 5명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5명은 실제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1장이 이제 투자의 방향, 예측과 대응이라는 부분인데, 그 이한영이라는 그 DS 자산운용의 그 운용본부장입니다. 실제 펀드 매니저입니다. 이 사람은 펀드 매니저이기 때문에 그 펀드 매니저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고, 자, 2장은 이제 주도주의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가지고 주도주의 결정을 하는 부분은 그 김유전 팀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게 KB증권의 그 애널리스트 팀장입니다. 원래 이분은 좀 그 어떤 주식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시황을 본다고 할까? 뭐 전체적인 어떤 그런 걸 해석하는 매크로적인 측면 쪽으로 해석하시는 분인데, 뭐 주도주의 결정이라는 토픽을 맡아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제적인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주도주를 결정할 수 있느냐 그렇게 풀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3장은 이제 그 주식 투자에는 사계절이 있다. 주식 투자에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라서 주도주는 변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변화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이다솔 부장이라는 친구가 말입니다. 이 친구는 상당히 경력이 다양합니다. 애널리스트도 했고 펀드 매니저도 했고, 지금은 이제 영업을 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직접 주식 투자를 권하고 그런 영업을 하는 PB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의 부장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장은 새로운 밸류션이라 해가지고 그 SK증권의 이효석 자산전략팀장이라는 친구가 쓴 부분입니다. 이 친구도 원래는 펀드 매니저 했다가 이제는 이제 애널리스트 쪽으로 이렇게 바뀐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시각이 어떻게 보면 균형도 있다고 쓰는데, 사장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뭐 리얼 옵션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파트인데, 뭐 어쨌든 뭐 제가 제 나름대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은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업종,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 해라는 거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뭐 돈을 내고 이 책을 샀다면 그 도움을 받는 파트가 5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이런 업종, 이런 종목이 좋을 것이다 이제 보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게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러면 또 이게 내용이 싹 바뀌어요. 내용이 싹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컨셉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결국에는 1장, 2장, 3장, 4장 이 전부 연결돼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 책이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은 그 이베스트 증권의 염성환 부장이라는 친구가 썼는데, 이 친구는 이제 영업점에서 이제 그 주식 영업을 했다가 아마 지금 이제 본사의 어떤 투자 전략 지원 파트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다솔 차장은 실제 고객을 상대로 지금 하는 사람이고, 염성환 부장은 이제 본사 파트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파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금 현재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감 있는 내용이고, 또 1장에서 5장까지 전부 연결되는 것들이 아마 제가 표현하려고 했던 것을 연결해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책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뭐 이 책을 뭐 지금 뭐 선전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절대로 뭐 이분들하고 저하고 전혀 관련도 없고, 이분들을 제가 한 번 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 생각을 전달하는 데는 좀 뭐랄까 짜임새 있게 목차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른 책보다는 이 책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죠. 목차를 보면 이제 1장은 이겁니다. 1장은 자, 우리가 해야 할 투자 방향은 명확하다. 그래서 이한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1장은 또 1장대라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은 뭐냐면은 2장은 그럼 무엇이 주도주를 결정하는가? 그래서 김효진 애널리스트가 김효진 팀장이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주도주가 될지 알 수 있을까? 굉장히 뭐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도주가 되는지를 알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경작적인 관점에서 풀었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3장은 투자도 계절의 변화를 준비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시장에는 4계절이, 4계절이 있다. 그래서 지금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과거에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도 그걸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3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4장은 이제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효숙 팀장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리얼 옵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리얼 옵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4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리얼 옵션이죠. 이 앞부분은 그냥 뭐 좀 다른 분이 말을 해도 될 파트인데, 이제 본인이 좀 쓴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친구가 말한 것은 리얼 옵션이라는 새로운 밸류에이션 개념인데, 꽤 어렵습니다. 꽤 어렵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뭐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5장은 이제 그러면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할까 해서 구체적으로 뭐 반도체부터 스마트폰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업체 또는 이 테마들이 왜 상승 가능성이 높은지, 왜 성장성이 높은지를 설명을 해주면서 또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뭐뭐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염성환 차장의 시작입니다. 염성환 부장이군요. 작년까지는 차장이었는데 염소환 부장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은 또 다른 분의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책을 처음부터 이렇게 1장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1장 뭐 2장 이렇게 읽어가면 나중에는 뭐가 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의 전체적인 어떤 그 구도라고 할까? 그걸 잡으셔야 됩니다. 그걸 잡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는 1장에서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주식시장을 하는 방법은 뭐냐, 투자의 방법은 뭐냐 하면은 예측과 대응이라는 예측과 대응인데 예측과 대응의 차이를 구분을 좀 알아야 되고 그 예측과 대응이라는 게 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풀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미래를 예측해서 어느 쪽에서 소위 말하면 그 성장이 나올 것이냐, 그쪽에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미래가 항상 미래대로 들진 않아요. 그래서 그에 맞게끔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에서 이제 일장에서는 이 친구가 하는 얘기는 2021년도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얘기를 누가 하냐면 이 5장에서 합니다. 5장에서 염성환 부장이 자, 2021년도의 성장 섹터는 뭐다? 쭉 말하는데 15개의 섹터가 나옵니다. 15개 섹터의 그 각각의 뭐 몇 개 종목이면 70개 종목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1장에서 이한영 본부장이 말하는 자, 어디다 예측을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이냐 그 이야기를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5장에서 이런 분야가 성장 섹터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거죠. 그럼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1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5장에서 15개 섹터가 나오는데 15개의 70개 종목이 뭐 60개에서 70개 종목이 나오는데 그럼 누가 주도주냐 이거죠. 그리고 왜 주도주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김효진 팀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주도주는 누구냐? 그 주도주를 어떻게 찾아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서 주도주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 김효진 팀장의 주장은 설비 투자 증가로 주도주 섹터를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향후 주도주가 어디가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할 때는, 설비 투자 증가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보라는 뜻이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주도주에 투자를 해야 수익률도 굉장히 높게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는 여기 1장에서는 향후 예측에 대해서 향후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예측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5장에서 나오고요.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줬고 이 중에서 그러면 누구를 공략해야 되냐?
누가 주도주가 될 거냐, 그럼 누가 주도주가 될 거고, 주도주를 어떻게 차지해야 될 거냐 하는 얘기를 이제 2장에서 하는 겁니다. 2장에서 하는데, 자, 3장에서는, 자, 2장에서 이렇게 주도주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주도주가 변할 수 있다. 시장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를 봐야 된다 하면서 시장의 사계절이라는 이야기를 이다솔 부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어떤 장세냐, 금융장세냐, 실적장세냐, 아니면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가는 주중이냐, 그에 따라서 주도주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결국에는 모든 주식 투자에 대한 책은 이 네 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밸류에이션 부분이 있는데 이건 별도로 하고 이 네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제가 요 책을 뭐 교재로 썼지만 모든 책도 마찬가지예요. 네, 모든 책이 이야기하는 게 결국 이겁니다. 주식 투자를 어디다 할 거냐? 예측을 해야죠. 뭐 어떤 것을 예측하냐? 향후 성장 섹터를 예측을 해야 합니다. 향후 성장 산업. 그게 1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걸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중에서 성장 섹터가 뭘 거다. 이걸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TV에서 나오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뭐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 거기 휩쓸리는 거예요. 휩쓸리면은 전체적으로 나한테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뭐랄까, 전략적인 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다면 이렇게 오르고, 저기 좋다면 저기 오르고, 휩쓸리게 되는 거고, 그게 왜 오르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초보 단계에서나 그런 거고, 우리가 이제 중급자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프레임을 잡아야 돼요. 프레임을 잡아야 되는데 그 프레임을 잡는 방법은 이렇게 잡는 겁니다. 예, 향후 성장 산업이 뭐냐, 그걸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장 산업이 어떻게 변하는가, 변함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성장 산업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뭐가 주도주가 될 것이냐, 그걸 또 주도주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주에다 투자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 그렇지 않습니까? 반도체에다 투자를 해야 수익이 나는 거지. 그 섹터가 아닌, 뭐 주도주 섹터가 아닌 전혀 저쪽에 있는 뭐 소외된 산업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잘못하고 있는 건 이 주도주를 한번 투자하면 이 주도주가 영영 갈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도주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저번까지는 5G가 올랐는데 왜 이제 5G가 안 오르고 뭐 2차전지가 오를까? 막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 그걸 주로 이제 사계절이라고 표현했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의 변화, 시장을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 네 가지예요. 요 네 가지에 관련된 필터링 그 기준을 본인이 세워서 그 안에 들어오는 정보만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사장은 뭐냐면, 자, 이게 주도주를 골랐어요. 주도주를 골랐는데 이게 한없이 올라가. 즉, 다시 말하면, 차트상으로 봐서는 너무 무서워, 살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평가된 걸로 보이더라 하더라도, 지금 새로운 가치에 의한 밸류에이션을 하면은 그건 고평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사야 된다. 이런 이론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밸류에이션을 하는 것은 꿈이 있는 회사, 또 무형자산 회사, 이런 것은 고평가된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쭉 올라가더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따라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이야기를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핵심만 잡아서 한 거죠. 근데 그걸 이제 핵심을 모르면 책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서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해드리는 역할은 뭐 저는 뭐 수많은 주식 관련된 책을 받고 또 현장 경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재로 삼고자 하는 이제 요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그거를 어떻게 이 구조를 이해를 해서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게끔 이 책의 내용이 되겠는가, 그런 것을 아마 저는 뭐 전달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나오는데, 자, 순서는 어떻게 본다? 1장을 먼저 보셔야 돼요. 1장을 보고 1장에 대한 이야기가 5장에 쭉 나와요. 어떤 종목을 투자하는 게 좋다. 그 중에 주도주를 찾아야 된다. 그다음에 2장을 봐야 됩니다. 2장을 보고 주도주가 변할 수도 있다. 3장을 보셔야 돼요. 주도주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가격이? 그때 4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밸류에이션 법안은 이렇게 최근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구체적으로 1장부터 말씀드립니다. 자, 1장에는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목이 나오고 책이 쭉 나오죠. 책이 나오는데 제목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장에서는 이한영 이 본부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투자할 방향은 명확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자신은 어디다 지금 투자할 건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잡혀 있으면 안 되겠죠. 명확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시장에 참여할 때 반드시 정해야 할 자기만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예측과 대응이라는 건 구분을 해라. 그 무슨 얘기냐면은, 자, G2 무역 분쟁은 예측이냐 대응이냐. 이건 예측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정치적인 사건, G2 무역 분쟁. 이건 대응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걸 예측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뿐만이 아니에요.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행동하더라. 그럼 그에 따라서 시장이 바뀌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거지. 저기 미국과 중국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지금 제가 2월 1일 날 2021년 2월 1일인데 지난주에 왜 미국의 그 헤지펀드를 공격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헤지펀드를 공격한 그 개인들의 그 미국 개인들 집단이 있었죠. 그거 어떻게 예측이 돼요? 예측이 안 되잖아요. 대응이죠, 대응. 그래서 예측과 대응을 구분해야 된다. 이런 말을 이제 이한영 본부장이라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주식시장에서 예측은 하셔야 돼요. 예측 없이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미래가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이 전망은 예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로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은 산업 분야를 예측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연방준비대 시장 변곡점 멋진 이제 됐고 이건 아니고 이렇게 보십시오. 기업 실적이 우상향 추세다. 이 정도가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앞으로 2021년도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 상승하고 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거 뭐냐면 대응이에요. 그 다음에 대응. 자, 여기 보세요. 이걸 알기 쉽게 그냥 그림을 했어요. 만약에 어떤 산업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 시점에서 T2라는 시점에서 봤더니 이 산업이 굉장히 좋아질 거고 뭐 이 정도 성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증권사 레포트들을 보면 이런 예측 자료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주가는 요 예측대로 가진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을 합니다. 그래서 T1이라고 어떤 시점은 이 시점에서 그냥 주가가 그냥 곤두박질합니다. 곤두박질해요. 그럼 이 곤두박질 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새로운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장의 새로운 변수. 시장의 새로운 변수에서 주가가 예측과 달리 곤두박질 할 수 있고, 다음에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시장 할인율이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금리 얘기예요. 금리 얘기인데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시장 곤두박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을 한번 사서 쭉 들고 쭉 가만히 놔두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걸 방치라고 하는데 그건 저는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기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장기 투자하는 게 맞긴 맞아요. 맞긴 맞지만 이런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변수, 새로운 변수, 리스크 이런 거에서 주가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대응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펀드 매니저를 하고 있는 DS 자산운용의 이한영 본부장 분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이게 현장에서 이렇게 실전을 해본 사람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사서 가만히 놔두는 것은 절대 저희들 입장에서는 권하는 방법도 아니고 옳은 방법도 아닙니다. 그건 그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귀찮아서 방치해 놓는 그런 거로밖에 안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럼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큰 투자의 줄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컨셉을 뉴 코리아라는 컨셉을 말을 했네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뭐 책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뭐 별다른 얘기는 아니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새로운 어떤 변화를 맞고 있어서 뭐 우리나라 쪽에서 굉장히 큰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르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위치가 이제 그런 개념으로서 뉴코리아는 개념을 했다. 그래서 투자적으로서 그리고 이제 산업 구조가 바뀌었다. 여기에 돈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돈이 어디에 있느냐? 산업 구조 변화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 구조 변화를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언택트 시대잖아요. 언택트 시대로 산업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산업 구조가 바뀌는데 거기에 돈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보신 다음에 그리고 그 산업 구조에서 기업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강세가 지속되는 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산업 구조의 변화, 다음에 기업 실적의 강세, 그다음에 좀 이게 결국 산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걸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측을. 예측을 하지만 주가는 이렇게 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변수, 다음에 리스크 이런 것이 관여가 돼서 주가가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는데 이 출렁거리는 게 조금 출렁거리면 괜찮은데 많이 출렁거리도 있기 때문에 매도와 매수를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의 방향성은 이미 이런 전망에 의해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표현했던 게 BBIG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산업이 쓸 것이냐 예측했냐면은 뭐 배터리, 바이오, 다음에 인터넷, 다음에 게임 이렇게 2020년도이겠죠. 그럼 2021년도에도 그런 산업의 방향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장에서는 뭐냐, 어떤 산업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이걸 예측을 해야 된다. 그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이게 1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중급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이렇게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예측, 어떻게 대응하겠다, 자기만의 기준, 이렇게 투자의 어떤 사이클, 투자를 하는 방법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어떤 정보가 이제 본인한테 왔을 때 거기에 이 기준으로 필터링을 이렇게 해나가셔야 됩니다.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 본인이 생각했던 예측했던 산업,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기준, 거기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필터링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노란색 부분은 다 버려버리시고, 나머지 자기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버려버려. 그래서 이 수많은 정보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실제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장 이야기는 했고 1장에 그래서 키워드는 자기만의 기준이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자 2장은 무슨 얘기냐, 무엇이 주도주를 결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왜 주도주에 집중을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첫 번째는 수익률이 압도적이에요. 다른 그 주도주가 아닌 종목에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주도주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압도적이고, 다음에 데드캣 바운스라는 게 나오는데, 데드캣 바운스라는 얘기 뭐냐면 이게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튀어오르는 거예요. 이게 캣이 고양이거든요. 죽은 고양이가 한번 탁 튀어오른다. 그래서 주도주는 특히 이렇게 탁 튀어오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게 상당히 좀 편하고 좋다. 그래서 주도주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근데 자, 무엇이 주도주가 될지 어떻게 알아야 되냐? 그것을 보시면은 수출입 동향에서 알 수가 있다. 그럼 수출입 동향에서 알 수 있다는데 이 책에는 이 얘기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어디 가서 수출입 동향을 우리가 봐야 될지 그 책이 없는데 제가 이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관세청 사이트에 가서 수출입 무역 통계라는 부분을 보면 수출입 동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출입 동향을 봐서 어느 산업이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매월 단위로 봐야겠죠. 그러면서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는 어떤 그런 산업이 주도주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된 거고, 두 번째는 어디에서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가 이걸 보라는 얘기인데, 자, 수출이 어떤 기업이 있어요. 기업주가 있는데, 자, 수출이 잘 될 것 같아요.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그 투자를 해야겠죠. 설비 투자를 늘려야 할 거 아니에요. 캐파를 늘려야 돼서 선행 투자가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비 투자 증가율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설비 투자가 증가가 되고 수출이 늘어나는 쪽이 주도주가 된다고 이제 우리 김효진 애널리스트는 보는 겁니다. 이렇게 주도주를 잡아내라 이런 얘기죠. 그럼 설비 투자 증가율은 어디서 보느냐? 요거는 이제 김효진 그 책에는 없어요. 아니 이 책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산업통상지원부 통계청 자료에 보면은 증권사 장만 자료 등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를 해서 설비 투자 증가율이 늘어나고 수출입이 늘어나는 그런 파트가 주도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는 앞으로 누가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주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주로 이제 정부예요. 정부 정책인데 정부가 어디에 투자하려는가 그쪽에서 주도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정책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 다음에 인프라 한다는 것이 이제 그린 뉴딜이죠. 그린 뉴딜. 이쪽에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 우리가 지금 돈을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부가. 자, 그래서 그 종목의 대표적인 게 나오는 게 뭐예요? CS 윈드나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아, 이런 종목이 주도주가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지금의 주도주는 무엇이냐? 이렇게 찾은 다음에 그럼 현재
야, 주도주가 이렇게 될 것 같네. 그래서 미리 찾아놨지만 그 다음에 지금의 주도주는 뭐냐? 그럼 그 시대의 1등주를 투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전기차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전기차 시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배터리고, 배터리 쪽에서 1등주가 누구냐 이거죠. 그런 데다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가라는 거죠. 큰 틀은. 압축, 압축, 압축해서 틀을 잡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예측을 하는 거예요. 2021년 성장 섹터를 쭉 예측했어요. 이 성장 섹터 15개, 70개 종목이 있는 거에서 어디에 투자라는 거야? 주도주가 누구야? 이걸 잡아라는 거예요. 그럼 주도주를 어떻게 잡아내는데, 그거는 요 방법으로 잡아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까지 했어요. 자, 그럼 3장에서는 뭐냐 하면은 시장을 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장. 시장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시장이 이 마켓이 주식 시장의 그 사계절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일본의 어떤 사람이 지은 책에 나오는 건데 크게 말하면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 어떤 장세냐 그걸 파악해야 되는데 이제 이 M이 뭐냐면 통화량이에요. 통화량. 통화량을 이렇게 막 늘리려고 할 때 요거 역실적장세는 이제 어떤 실적이 이제 경기가 굉장히 이제 침체되는 국면으로 갔겠죠. 침체되는 국면으로 가지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통화량을 늘리겠죠. 그래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장세. 그게 이제 금융장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20년도였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기업들이 살아나죠. 기업들이 살아나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가 이제 실적장세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과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그걸 이렇게 진정시켜야겠죠. 진정시키니까 돈을 회수를 해야 되죠. 돈을 회수를 하는 역금융장세. 근데 경기가 그 다음에는 둔화되면서 경기 침체도 역시 이렇게 시장은 돌고 돈다는 거예요. 이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그때그때 주도주가 달라지니까 그 흐름에 맞는 어떤 그 기준에 맞는 또 그 흐름에 맞는 주도주를 찾아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김효진 팀장은 이렇게 해서 주도주를 찾아내라 수출입 동향과 설비 투자 증가율로 찾아내라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다솔 부장은 그 주도주가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어떠한 모습인지 보고 거기에 맞는 주도주로 변화를 시켜라. 이런 얘기를 3장에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장사에선 2020년도는 전형적인 금융장사였다. 근데 2021년도에는 실적장사로 지금 변화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020년도 금융장사에서 또는 BBIG 7개 종목이 주도주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 보시면은 과거 사례입니다. 2008년도 가을에서 2010년도 상반기 때가 금융장사였대요. 그때 이제 자문사 7공조에서 7개의 종목이 굉장히 주도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굉장히 상승을 했죠. 다른 종목 대비. 그러다가 이제 2010년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실적 장세로 바뀌는 거예요. 실적 장세로 바뀌면서 이 7공주가 사라지고 거기서 새롭게 등장하는 차화정이라는 어떤 섹터가 등장합니다. 물론 7공주 중에서 연이에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죽은 것도 있고 새로운 게 이렇게 떠오릅니다. 아마 정유주는 아마 새로운 걸 떠오르고 해서 이렇게 지금 주도주가 바뀔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다솔 부장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2020년 금융장세에서 이게 떠올랐던 이 주도주들이 성장률이 유지되는 것을 봐야 될 거고 애널리스트들의 그 실적 추정치 전망을 봐서 실적이 계속 증가를 하는지를 봐야 돼서 예상대로 실적이 수반되느냐 그러면 걔는 금융장세의 주도주에서 실적장세의 주도주로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되지 않을 때 성장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때 실적이 실제로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는 그 주도주에서 탈락되고 새로운 주도주가 떠오른 겁니다. 그렇게 보는데 2021년도에는 이다솔 부장은 새롭게 도와질 산업을 자동차, 화학, 반도체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거 좀 다르죠. 여기서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는 자동차, 화학, 반도체를 보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찾아낸 거냐 보면은 증권사에서 퀀트 분석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계량적인 분석을 하는 거죠. 그 친구들이 실적 추정치가 올라갈 걸 골라내는 거예요. 실적 추정치가 올라갔더니 이렇게 모아봤더니 이 섹터라는 거예요. 자동차, 화학, 반도체.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낸다 하는 거죠. 주도적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지금 장세가 어떤지 꼭 시장을 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시고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건 이제 사장입니다. 사장에서인데 사장에서는 이제 시황, 쉽게 말하면 시장의 움직임을 이해하려면은 연준의 생각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연준의 자산과 주가지수의 움직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뭐 금리가 더 낮아지지 않아도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요런 이야기를 좀 알아셔야 되는 게, 경제학적인 좀 지식을 좀 있어야 되는데, 결국 시장을 좀 이해하려면 좀 경제학 지식이 있어야 하면서,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빠질 때 실질금리고, 실질금리가 낮아지면 채권이 아닌 주식 쪽으로 이렇게 돈이 이동합니다. 대체자산을 찾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금리가 안 올라가더라도,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실질금리가 떨어지죠. 실질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럼 실질금리가 떨어지면, 여기서 보시면 투자자의 생각이, 행동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자산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투자를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그래서 뭐 일드 허터, 알파 허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일드 허터는 이제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이고, 알파 헌터는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인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보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썼습니다. 이효석 그 팀장은.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치 평가 기준에서 리얼 옵션이라 나오는데, 이건 조금 제가 어려운 내용인데 조금만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주식의 주가를 보면 뭐 주가의 그 가치 평가는 미래 그 예상된 그 이익, 즉 EPS에다가 멀티플이라 표현되는 PER을 곱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특정 주가를 보통 산정을 하는데, 이게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야? 이렇게 시장에서는 옥신각신 하는데, 이효석 팀장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권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복권의 가치가 얼마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1등은 예를 들면 뭐 10억, 2등은 5억, 뭐 3등은 뭐 1000만 원, 뭐 이걸 다 곱해보는 거예요. 곱해서 쭉 내보는 거예요. 쭉 내보는 다음에 그 합계를 발행한 복권 수로 나눠봤더니, 그게 이제 복권의 가치는 400원밖에 안 된다는 건데, 실제로 복권은 거래되는 것은 1000원으로 거래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그걸 설명하는 게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기대감. 복권의 어떤 계산된 가치, 숫자로 계산된 가치는 400원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복권이 당첨되면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기대감. 그게 한 600원 정도의 가치 갖고 있다. 결국 이게 옵션의 가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권의 가치는 계산된 가치에다가 이 기대감이라는 옵션의 가치 합쳐서 1000원이 복권의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정도만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런 거가 적용되는 게 어떤 업종이냐면은, 여기 보시면 옵션이 된 주식, 옵션이 아닌 주식,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제약 바이오 또는 게임 또는 엔터 관련된 주식. 다 가만히 보면 어떤 주식이에요? 꿈이 있는 주식이고, 또 뭐예요? 쉽게 말하면 기존의 제조업이 아니죠. 뭐가 좀 그렇죠. 그다음에 무형자산, 플랫폼 관련해서 이런 분야는 기존의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밸류는 이제 계산된 가치에다 플러스 옵션 가치다. 하고 이제 이해석 팀장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용을 받는 어떤 섹터 종목은 뭐냐? 꿈을 가진 회사. 꿈을 가진 회사는 그래서 고평가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테슬라죠. 테슬라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도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은 뭐예요? 그 기대감이죠. 기대감. 기대감을 이제 옵션이라는 가치로 표현을 한 거예요. 대신 이런 종목은 변동성이 커요. 왜냐하면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기대감에 의한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된다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그 급락이 나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업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4장까지 이 얘기를 했네요. 4장. 여기서 보시면 1장, 다음 2장, 3장, 4장. 남아진 게 5장이네요. 5장. 자, 5장은 이제 어떤 업종, 어떤 종목에 투자할 것이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쭉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쭉 나오기 때문에, 뭐 이걸 저희가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그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염성환이라는
분이에요. 염소원 분이 내년에 어떤 업종 종목을 줄까요? 해서 이제 요 책에 관련된 중에서 한 세 가지 섹터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면 북잼 코스트로 검색을 해보세요. 북잼 코스트로 검색을 해보시면 뭐 여러 가지 뜨는데 이제 이렇게 생긴 걸 보시면은 요 책 2021년도 관련된 어떤 거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설명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이분 거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시간이 없으면 각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여기 나온 걸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테마는 무슨 테마? 반도체, 스마트폰, 저전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언택트 산업, 디지털 경제, CMO, 다음에 K 콘텐츠, 홈 이코노미, 폐기물, 미니 LED, 건강기능식품, 미용성형, 사무업무, 자동화. 요게 성장할 산업, 성장할 섹터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전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와 관련된 종목이 뭐뭐뭐뭐 있다, 뭐뭐뭐뭐 있다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측과 전망이라고 했죠. 예측과 전망. 그래서 예측한 게 나온 겁니다.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요 종목과 관련된 요 섹터와 관련된 정보가 들으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고 요 정보 이 섹터와 관련이 없는 정보는 그냥 스킵해 버리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정보를 이렇게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카톡방에 나오는 정보를 쭉 필터링을 해가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는 정보다 그럼 받아들이는 거고 그 기준에 과 관련이 없는 정보다 그럼 스킵 이렇게 하시면서 수많은 정보를 필터링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요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뭐 저하고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해보실 분은 아마 요 종목 안에서만 이렇게 좀 훈련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훈련이라는 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정보를 얻지만 그냥 뭐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되지는 않을 거고 이제 그 누가 옆에서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거나 누가 좀 코칭을 해주거나 또 서로 그 대화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투자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투자를 했는가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런 훈련을 할 때 이제 보통 그 증권사 HTS를 많이 활용해요. 제가 다니는 이제 증권사는 이제 이런 걸 많이 써요. 무기와 다루는 법 해가지고 증권사 이제 이렇게 종목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 검색식이 있어요. 검색하는 걸 이렇게 클릭하면 이 종목이 쭉 뜹니다. 그거 클릭 해봐서 이렇게 차트 모양을 보고 기울점 문맥을 보고 그런 종목을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알아셔야 돼요. 알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긁어보시면은 어떤 장소에서 우리가 이제 전투를 할 것이냐. 미리 이제 우리가 이 섹터는 골라놨죠. 여기서 15개 섹터를 딱 골랐어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어디에서 할 것이냐, 어디에서 전투를 할 것이냐, 상승하는 업종은 뭐냐 이렇게 골라내는 거예요. 업종별로. 업종별로 상승하는 종목, 상승하는 종목을 골라낼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 지금의 주도주는 뭐냐? 아까 여기 지금의 주도주는 뭐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2장, 1장, 2장. 예. 2장에서만 나왔죠? 예, 여기서. 지금의 주도주는 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게, 지금서 HTS를 이용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쭉 보시면은, 지금 주도는 이제 자율주행차네요. 현재 시점에서. 자율주행차가 쭉 나오고, 그럼 이 자율주행차를 딱 클릭하면 또 자율주행차 관련된 점이 쭉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찾아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염성환 부장이 만들어놓은 요 표를 갖고 우리가 여기는 뭐 자율주행차는 없네요. 자율주행차 없는데 이런 식으로 그 현재 주도주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관련된 종목이 나오면 여기에 관련된 종목에서 또 이런 종목도 찾아내고 이렇게 해서 서로 압축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을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고 이제 상승하는 업종이 뭐냐 또 이렇게 골라내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나 상승은 하지 않고 이렇게 상승하는 업종이 따로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이 나라 섬유유보, 비금속 곡물, 서비스비 상승했네요. 그래서 그 수많은 업종 중에서 어느 업종을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이냐 이렇게 골라내는 겁니다. 이것은 훈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잘하는 사람과 같이 훈련을 해야 되고 또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증권사 HTS를 다룰 줄 또 알아셔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배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번째는 수많은 어떤 업종을 선택하냐 수많은 정보가 오는데
뉴스를 이렇게 필터링하는 또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업종 분석을 하면은 그 중에서 이렇게 정보가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압축해서 뭐 어느 쪽에 지금 투자를 하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찾아내는 훈련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론을 배웠다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에 실전에 진짜 잘하는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떤 걸 우리가 매입을 했나 공격해야 되느냐 이런 이게 지금 LG전자 우선주네요. 이렇게 눌림목 줄 때 이럴 때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급자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책의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책의 내용 이론적인 거 이야기했고, 이거를 실전에 어떻게 훈련할 때는, 그래서 증권사 HS를 잘 활용하고, 또 잘하는 사람끼리 서로 모여서, 포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나만의 기준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요건 이제 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기준을 만드는 건가? 전환하는 대로 한번 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 이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정보가 이 공중에 있는 전파처럼 많아요. 그럼 이거 저는 이제 데이터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거는 필터링으로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필터링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저는 분류를 해요. 시장.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러한 정보를 저는 별도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고, 다음에 어느 섹터, 어느 테마가 향후 성장할 것이 높을 것이냐 그런 또 이렇게 저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합니다. 이렇게 정보가 오면은 저는 이렇게 세 분류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분류고 저만의 기준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뭐 공식으로 이렇게 썼는데 뭐 이게 저만의 기준입니다. 요 기준에 맞는 걸로 이 정보를 필터링을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종목도 이제 저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써는 건데, 그래서 이게 나의 기준이에요. 분류를, 정보가 오면은 어떻게 필터링을 하냐? 요 세 가지로 나눠서 필터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 각각의 나름대로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만의 기준을 설정하는 거다. 이렇게 말인데, 자, 정보가 있잖아요. 정보는 사실은 이제 각자 이제 정보의 파이프라인을 둬야 되는데, 이 파이프라인을 둘 때 좀 여러분들이 좀 알으셔야 될 게 있어요. 정보가 있잖아요. 저는 정보를 A, B, C 이게 3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렇게 3등급으로 나누는데 A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정보예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어디서든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유튜브라든가 예를 들면 뭐 카톡방이라든가 예를 들면은 뭐 TV라든가 이런 데서 구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노력하면 돼요. 시간이라는 걸 투자를 해서 노력을 하면 정보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B 단계로 올라가면 이거는 그냥 얻어지진 않아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돈은 서로 주고받지는 돈을 내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뭔가 정보를 얻으려면 또 내가 정보를 줘야 돼요 상대방한테. 그래야만이 저쪽이 그에 합당한 정보를 주는 세계가 따로 있어요. 이런 세계에서는 뭐 내가 정보를 안 주잖아요. 그럼 저 사람도 나한테 정보 절대 안 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요 정도의 정보는 요 A 단계 정보가 아닌 정보죠. 뭔가 가치가 있는 거죠. A 단계 정보는 글쎄 뭐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거고 B 단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닌 겁니다. 여기는 서로 빠터제예요. 그래서 내가 B를 썼어요. 빠터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주지 않으면 상대방 안 줍니다. 이런 세계가 있어요. 자, C는 뭐냐면 이거는 내가 돈을 지불해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됩니다. 그러면 돈, 코스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보통 뭐 저희 회사도 뭐 그렇지만 매월 얼마씩 돈을 내고 이렇게 정보를 모아주는 그런 데에서 정보를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추출해요. 예를 들면 뭐 FN 가이드라든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럼 매월 월정 얼마씩 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보의 파이프라인은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여기 A에서 노르려고 그래요. A에서 노르려고 하는데 글쎄 뭐 A를 가지고도 잘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진정은 이제 투자의 세계로 이제 발을 담고 그럴 때는 정보의 가치가 조금 올라가려면 이렇게
본인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노력을 하셔야 이 정보가 쉽게 말하면 양질의 정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양질의 정보를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시황, 섹터, 종목별로 구분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보시면 시황을 같은 경우는 MV는 PQ라는 공식으로 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측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방법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만의 방법은 이렇게 한다. 시황을 이해할 때는 그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두 번째 주도 섹터는 이제 저는 Y 플러스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이런 공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C라는 게 뭐냐면은 소비 패턴의 변화입니다. 원래는 이게 경제학에 나오는 그 공식인데 그걸 저거 약간 제 나름대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는 이렇게 변할 거다. 예측과 대응을 해서 훈련 과정을 한다. 그래서 마켓이 얼마나 커질 것이냐 이렇게 예측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저 나름대로 기준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런데 종목부 쪽은 어떻게 되냐? 정보 파이프라인이 있다고 했습니까? 저는 이 세 가지 파이프라인이 다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 다음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그룹 따로 있고, 다음에 돈을 내고 보는 정보가 따로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내가 준비해둔 어떤 분야, 걸리면 그 종목이 포착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섹터 동향이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필터링해서 활용하는 것은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했고 마지막으로 성공 사례를 한번 이렇게 해서 성공 사례가 어떻다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책 이론, 책에 대한 이해를 했고, 두 번째는 이걸 실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훈련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자기만의 기준을 어떻게 하는데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파이프라인을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눠서 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어땠는데 과거에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복합적으로 성공사를 통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2019년도 11월 12일 날, 자, 2020년도, 2019년도 말에 이제 예상을 했겠죠. 2020년도 테마와 실적에 주목하라는 어떤 그 증권사 레포트입니다. 거기 보시면 쭉 나오는데, 그 2차전지 관련된 중에서 CIS라는 종목이 2019년도 11월 달에, 11월 달에 이렇게 정보가 뜬 겁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 정보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 정보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보는 떴어요. 정보는 떴는데 그걸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었냐.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면 이랬다는 겁니다. 자, 2019년도 이게 11월 달이죠. 11월 달 12일 이때 가격이 얼마냐면 3,000원이에요. 이때 정보가 포착됐고 실질적으로 매수는 빨간색이 해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CIS라는 종목을. 자, 2019년 11월 12일 날 좀 작은 것인데 제가 그냥 불러드릴게요. 2020년 테마와 주의하라는 레포트가 출연을 했습니다. 이때 파란. 그 다음에 2020년 1월 22일 날 52주 신고가에 얘가 포착이 됩니다. 그러면 매수를 딱 쳐요. 자, 2020년 1월 29일 날 얘가 고체 전해질 특허 취득을 합니다. 이렇게 쭉 주가가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외국인도 대량 매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주가가 쭉 빠져버려요. 황당하죠. 아니 좋은 종목이라는데 왜 빠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대응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는 일단 뭐 비중을 줄이든지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안 그러면 손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 난 것을 뭐 먹고 나오든가 비중을 줄이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2020년도 2월 달에 되면서 외국인 대량 매수하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달에 가니까 수주했다는 공시가 뜨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올라갑니다. 2020년도 4월 16일 날 장비 공급 계획이면서 한 번 더 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시 또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아요. 조금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14일 날 전고체 상용화 앞당겨 확인 결과 2, 3년 걸린다고 이런 뉴스가 한번 뜨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26일 날 2차전지 테마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상승합니다. 자, 우리가 이때 발견했어요. 이 종목이 어떤 테마가 형성돼서 향후 성장 상황으로 높다고. 그렇지만 시장에서 실제 흐름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와 관련된 정보가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2020년 5월 26일 날 2차 전지 테마 상승 주가 뜨고 2020년 5월 27일 날 기관 대량 매수 이때 대량 매수하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이때 또 급락이 나와요. 급락이 나오는데 2020년 5월 28일 미국인 연속 4일 매수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2020년 7월 1일 날 투자 회사가 지분 투자하는 회사가 또 지분 투자까지 들어오네요. 계속 지금 뭔가 정보가 들어오는 거죠. CIS라고 내가 필터링 기준을 세운 필터링 나만의 필터링 기준에 정보가 이렇게 계속 포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2020년 11월 16일 같은 장비 공급 계약 뭐 이때인가 봐요. 아니 이때가 12월이 때문에 이때는. 그리고 2020년 12월 16일에 장비 공급가 뭔가 지금 공급 계약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주가는 한번 뻥뻥뻥뻥뻥뻥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2020년 12월 20일날 전고체 전지가 이슈가 되고 급상승을 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미국의 장비 공급 주가가 이렇게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000원짜리가 17,350원까지 올라갑니다. 480% 수익이 났죠. 그렇습니다. 이걸 사례를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서 정보가 포착됐고 테마 어떤 게 전망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잡혔죠. 잡혔고 이런 뉴스가 흐른 거예요. 흐르면서 52주 신고가에 포착이 됐고 매수를 했더니 그 다음에 빠지고 다음에 어떤 그 회사의 어떤 내용이 계속 올라오면서 뭐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면서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더라. 근데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지 않고 흐름대로 올라가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 그리고 주가 하나씩 대응 그리고 수많은 정보 중에서 나에게 맞는 정보 필터링 이걸 전부 보여드린 사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480% 올라갔다. 2019년도 말에서 2021년도 지금 초니까 거의 1년 조금 넘은 사이에 이렇게 수익이 난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급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갖고 이론적인 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걸 실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지고사 HDS라는 무기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걸 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잘하시는 분들과 같이 모여서 또 잘하시는 분의 어떤 도움을 받아가면서 훈련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고, 그때 이제 나만의 기준을 설정한 다음에 거기에끔 정보를 필터를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이제 성공 사례가 나오더라. 이렇게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과정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카톡방에 올라오는 수많은 정보를 본인만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론에 근거를 해서 이론을 참조를 해서 본인의 기준을 만들어서 필터링 하시고 또 실제 훈련을 하게 되면 주식에서 중국 과정 부분은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중국 과정이 마스터가 되신 분들은 그 다음에는 이제 고급 과정 트레이딩은 트레이딩이다. 이제 그런 부분을 훈련을 받으시면 뭐 이거보다 더 훨씬 좀 나은 실질적인 어떤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중국 과정 들으시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전달할 사항들은 다 전달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